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김미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건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마음 한구석이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날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제 삶의 고개 하나를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 시작합니다. 어릴 적 부모를 모두 떠나보내고 친인척 하나 없이 자라면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강물 앞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준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저를 눈여겨본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다가왔고, 그렇게 조심스레 시작된 인연은 결국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애할 때는 누구보다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남편은 점점 무심해졌고, 저를 감싸주던 따뜻한 말들은 차가운 침묵으로 변해갔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시집살이를 시작했을 때 저는 세상에 홀로 떨어진 나무처럼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로 바쁘다며 저를 집에 혼자 남겨두었고, 시부모님은 날마다 저를 보는 눈빛에 나를 세워 저는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숨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엌과 안방 사이를 오가면서 허리를 굽혔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기는커녕 매끼밥상에 흠을 잡히고 제 손등을 스치는 눈빛조차 거칠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비가 유난히도 세차게 퍼붓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터덜터덜 시장 골목을 지나던 저는 구석진 전봇대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작은 생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눈에도 이틀은 굶었을 듯한 마른 강아지였고, 누군가가 목줄을 끊고 버린 듯 몸에는 온통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저를 향해 조심스레 꼬리를 흔들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존재도 저처럼 버림받았다는 것을. 비에 젖어 잔뜩 웅크린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제 온몸은 흠뻑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은 따뜻했습니다. 복실이라는 이름은 그날 밤 제 무릎 위에서 조심스레 숨소리를 내뱉으며 잠든 그 아이에게 제가 처음으로 속삭인 말이었습니다. 복실아, 너라도 내 편이 되어줘. 하지만 시부모님은 강아지를 집에 들였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당장 내쫓으라며 호통을 치셨고, 남편조차 내가 알아서 하라는 무심한 말만 남긴 채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실이를 몰래 작은 창고 한쪽에 숨겨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밤이면 낡은 담요를 덮어주었고, 쌀뜨물에 밥을 비벼 몰래 먹였고, 그렇게 복실이는 제 작은 세계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복실이의 따뜻한 체온에만 기대어 버텼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알아주는 존재가 단 한 마리 강아지뿐이라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동시에 큰 위로가 되었기에 저는 매일 저물어 가는 해를 보며 복실이를 가슴에 꼭 안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조금만 더라는 다짐을 여지없이 배반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실이와 함께
겨울을 견뎌내고 봄을 맞이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조금은 따스해진 햇살을 받으며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쪽을 다독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처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출장 다녀오겠다며 짧게 알리던 그 전화가 제가 남편에게서 직접 들은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복실히 밥을 챙기고 있었고 주방 창문 너머로 비구름이 몰려오는 걸 바라보다가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화를 받은 것은 마치 오래된 종이장이 찢어지듯 떨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로부터였습니다. 예, 우리 상철이가 큰일이 났단다. 급히 옷을 주워 입고 복실이를 창고에 잠시 밀어넣은 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손을 모은 채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보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온통 하얗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사람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차가운 얼굴로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고 의사는 무심하게 진단서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의식불명입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복실이에게도 변변히 신경 써줄 겨를이 없었지만 놀랍게도 복실이는 매일 밤 주인 없는 남편의 베개 옆에서 조용히 웅크려 잠들며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저에겐 위로였고 죄책감이었고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병원에 얼굴을 비추는 일 없이 집안 재산을 정리한다며 바쁜 듯했고 그들의 무심한 태도는 제 마음속에 차가운 원망을 자꾸만 키워갔습니다. 심지어 치료비 문제로 상담하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야 이제 늙은 사람들이니 젊은 네가 네 남편 알아서 해야지 않겠니? 그 말을 듣던 순간 저는 어쩌면 사람의 온기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낳은 아들인데 그렇게 무심하게 마치 남의 일처럼 던져지는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 한가운데 얼음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인간 사이에 흐른다고 믿었던 정이란 것이 이렇게 허망하고 가벼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댈 어깨 하나 없는 세상에 혼자 서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서서히 차가운 현실을 통해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저를 향해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복실이를 품에 꼭 안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복실아, 우리 둘은 꼭 살아남자.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자. 그러나 세상은 또다시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숨이 꺼졌다는 소식을 들은 건 어느 흐릿한 봄비가 내려앉던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 온몸에 차가운 기계음만 울리던 남편은 끝내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저를 남겨둔 채 저편으로 떠나갔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심폐소생술 시도를 중단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검이 된 남편의 손을 어루만지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일어나요. 당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떤 애원도, 어떤 눈물도 이미 닫혀버린 문을 다시 열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을 처리하듯 냉정하게 상조회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영정사진을 고르던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사진은 잘 나왔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기대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마지막 남은 정이라 믿었던 끈조차 단숨에 끊겨나가는 기분이었고 그렇게 텅 비어버린 마음을 안고 장례식장을 준비하던 저는 아무도 없는 빈방 구석에 남겨둘 수 없었던 복실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데리고 나왔습니다. 워낙 작은 체구에 얌전하기만 했던 복실이라 혹여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복실이를 홀로 남겨두고 가는 일은 차마 제게 허락되지 않는 일 같았기 때문이었고 그런 저를 바라보는 시부모님의 눈빛에는 또다시 못마땅함과 불쾌함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쓸 마음의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실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거실 한쪽에 자리를 펴던 저는 복실이가 계속해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복실이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가 뚫어지게 응시하던 방향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이른 새벽부터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 고향 친척들, 동네 사람들까지 그들의 발걸음 속에는 무거운 침묵이 깃들어 있었지만 시부모님의 태도는 어딘가 건조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는 인사말조차 빛바랜 대본처럼 반복되었고 저는 어색한 미소로 그들을 맞으며 끝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틈에도 복실이는 시부모님이 움직일 때마다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옆을 지나가려던 순간 복실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내며 달려들 뻔한 것을 제가 겨우 붙잡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장례식장에 개를 데리고 왔어. 아이고, 정신 사나워라.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복실이는 끊임없이 시부모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실이는 아예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가방을 향해 으르렁거리다가 작은 발톱으로 가방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가방이 열리며 바닥에 떨어진 것은 작은 흰색 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 입구가 찢어져 안에 들어있던 문서가 살짝 드러났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보험금 수령 증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령인은 제 이름이 아니라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속으로 휘몰아치는 의심과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이미 손끝에 닿아버린 진실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무참히 찔러버렸습니다. 떨어진 봉투에서 나온 보험금 수령 증서에는 분명히 시어머니 성함이 적혀 있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복잡한 장례식장 한켠, 저는 핏기 없는 손으로 문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숨을 죽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낯선 복도 끝에 다다라 벽에 등을 기댄 채 종이 한 장을 부여잡고 천천히 주저앉았고 무너지는 감정을 붙잡으려는 듯 복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실이는 제가 떨고 있는 손을 혀로 조심스럽게 하차주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지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울분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지켜보며 그 생명을 붙들기 위해 이 악물고 살아낸 시간이 떠올랐고 그 모든 헌신이 결국은 시부모의 차가운 계산 속에 짓밟혔다는 생각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게 납득이 갔습니다. 남편이 중태에 빠진 후에도 시부모는 끝내 간병에 나서지 않았고 병원비를 마련하려 절박하게 손을 내밀던 저를 싸늘히 외면했던 것도 장례식 내내 어색한 미소로 주변을 응대하던 것도 모두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저는 마치 이 가족 전체에게 기만당한 제 이용만 당한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복실이는 그런 제품 속에서 몸을 더 깊숙이 파묻었고 저는 한 손으로 복실이의 가녀린 등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복실이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지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다 해도 내 곁을 지켜줄 존재는 이 작은 생명뿐이라는 확신 같은 것이 가슴속에 번져나왔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들에 깊이 배신당하는 동안에도 말없이 내 품속을 파고들던 복실이만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었기에 그때 당시의 저를 차가운 현실로부터 조심스레 덜어내어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실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진 장례식장 안 저는 홀로 남아 다시금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선명하게 적힌 수익자 2.4라는 글씨가 제 눈을 찌르듯 박혔습니다. 결국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고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억눌러둔 감정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와 끝내 제 몸을 뒤흔들었습니다. 복실이는 놀라 눈을 껌뻑이며 제 손등을 하차주었지만 그 따뜻한 위로조차 이번만큼은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사랑받기를 바라지 않겠다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 손으로 나와 복실이의 삶을 지키겠다고. 그 결심이 결국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사람의 온기가 다 빠져나간 듯 텅 빈 거실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조심스럽게 제 무릎을 타고 올라와 몸을 웅크렸지만 그 작고 따뜻한 무게조차 저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듯한 고립감 속에서 저는 살아있다는 사실마저
부끄러울 정도로 깊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마친 시부모님은 잠시 먼 친척을 만나러 나갔다고 했고, 그렇게 집안은 복실이와 저 둘만의 시간으로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으며, 찬바람만이 빈 거실을 돌아다니는 그 적막한 공간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끼며 어둠에 몸을 묻은 채 스스로 사라지고 싶다는 충동마저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있던 저는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에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복실이는 거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 앞에서 서성이다가 갑자기 서랍을 발톱으로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난인 줄 알았지만 복실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한참 동안이나 집요하게 그 서랍을 파고들었고 마치 무언가를 꺼내야만 한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복실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낡은 편지 뭉치가 몇 개 흩어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어쩐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글씨체로 적힌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자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글은 남편이 쓴 것이 분명했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갈수록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제발 우리 민선이를 지켜주세요. 부디 그 아이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건 제 선택이었고 민선이는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부디 저 대신 그 아이 곁을 지켜주세요.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제 두 손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남편은 죽음을 예감했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긴 당부조차 제가 아니라 부모님을 향해 저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서러워서가 아니라 그토록 외롭던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해 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도록 따뜻해서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실이가 집안 구석을 그렇게 긁어대던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복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냄새, 남편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곳을 제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단정짓기엔 아직 이른 것은 아닐까. 어쩌면 제가 보지 못한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복실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조용한 숨결 위로 저는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다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알아봐야겠다고. 누가 진짜 내 편이었는지, 누가 내 등을 떠민 것이 아니라 내 등을 조심스레 밀어준 사람이었는지를. 편지를 품에 안고 하얗게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한 얼굴로 시부모님을 마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늦게 먼 친척집에서 돌아온 시부모님은 집 안 한 구석에 앉아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똑바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조용히 밀어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심한 듯 물었지만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가슴에 꼭 쥐고 있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 읽었습니다. 짧은 순간 동안 그 굳게 다물린 입술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참아내던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마치 꽁꽁 언 강물 아래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샘줄기처럼 한꺼번에 억눌렀던 감정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토록 차갑게만 보였던 사람이 저토록 조심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럽게 꿈틀거리는 뭔가가 저를 뒤흔들었으며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심이 사실은 서툰 모양으로 내내 곁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혼란과 아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너를 미워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의심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 한마디는 제 심장 깊은 곳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장롱을 열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듯한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덜컥 열리는 금고 안에는 얇은 서류 봉투와 집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한테 바로 줄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철이, 그 아이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그 빚을 상속받으면 내 인생은 끝장이었다. 보험금을 내 이름으로 하면 바로 채권자들이 달려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받았다. 우리가 받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다 모아서 이 집을 내 이름으로 사놨다. 장례를 마친 뒤 시부모님이 먼 친척 집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던 것도 결국은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서류와 등기 절차를 정리하고 아무런 상처 없이 저를 새 삶으로 밀어 올려주기 위해 몰래 다녀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고 숨을 삼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진실이 가슴 한가운데 뜨겁게 박혀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내쳐진 줄만 알았던 제가, 그토록 외로웠던 제가 알고 보니 그들 손안에 꼭 쥐어져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한테 바로 줄 수는 없었다. 너라도 살아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 잃고도 너만은 지키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치 오래 참아온 한숨처럼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상철이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했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모르는 사이에 빚을 지고 고단한 일에 휘말린 것도. 그런데 내 앞에서는 내색조차 못하더라. 괜히 내 걱정할까봐, 내가 떠날까봐 말 한마디 못 꺼내고 혼자 사귀던 아이였다. 나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너한테까지 괜히 신경질을 부리고
억지로 단단한 척하며 매섭게 굴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기뻤던 것보다 우리 아들이 짊어진 짐을 내게까지 안기고 쉽지 않다는 두려움이 먼저였던 거다. 정말 미안하다. 부모로서 내게 상처 준 것, 상철이가 너에게 끝까지 말하지 못한 것도 다 우리 책임이다. 그 순간 복실이는 조용히 제 발치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가더니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복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끝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오해도 모두 저 한 사람만의 고집이 만들어낸 벽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통곡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란 때로는 가장 매정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제 가슴을 천천히 파고들어 아물지 않은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했기에 차갑게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상철이와 함께 저까지 무너질까 두려워서 오히려 등을 돌려 밀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다. 상철이를 지켜주지 못한 대신 너만은 내 삶만은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오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간호를 하며 혼자 울던 밤들, 무심한 시어머니의 눈빛에 절망했던 날들, 복실이만 붙잡고 버티던 시간들조차 이제는 전부 다르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쥐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그 시간, 제 옆에 가만히 다가온 복실이는 조심스럽게 제 다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게 기대오는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울음을 다 쏟아내도 모자랄 것 같은 슬픔과 안도감이 뒤엉킨 채 두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실이가 제 손등 위로 얼굴을 파묻더니 고요한 숨결을 내뿜으며 떨리는 숨소리와 함께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깔리는 사람의 울음과도 비슷한 소리가 복실이의 몸에서 새어나왔고 그 작은 생명이 흘리는 눈물방울이 제 손등을 타고 조심스럽게 번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복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실이는 결코 짖지도 소란스럽게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모든 외로움과 아픔을 대신 쏟아내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복실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분의 굳은 손이 복실이의 등에 조심스럽게 닿았고 복실이는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실이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서툰 사랑으로 감싸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복실이는 제게 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변함없이 작은 몸짓과 뜨거운 숨결로 창밖에서는 늦은 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창틀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와 복실이의 얕은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이 조용한 거실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부모님이 마련해 준 작은 집으로 복실이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비록 오래된 벽과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지만 오롯이 저와 복실이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조금은 따뜻해졌고 시부모님 역시 처음 며칠 동안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챙겨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찾아오겠다는 약속도 몇 번이고 미뤄지다 어느 순간 아예 강간무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사정이 있겠거니 하며 이해하려 애썼지만 차디찬 전화기만을 바라보다 한숨을 삼키는 날이 거듭될수록 저는 마음 한켠에 꺼지지 않는 쓸쓸한 불씨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가 이 집에 무사히 자리 잡고 숨가쁜 장래와 정리라는 무게를 떨쳐내자 자신들의 마음속 짐도 모두 내려놓은 듯 서서히 발걸음을 걷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날 위해준다던 약속은 한 줌 위로는 결국 이 집 한 채를 남기고 끝났고 그 앞에서 저는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결국 그들에게 남이었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위해 그들은 잠깐 애썼을 뿐 진심은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슬프면서도 애달팠습니다. 그러나 인연이라는 것은 참 묘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겠다 다짐한 바로 그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작은 물건 하나, 그가 유일하게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수첩을 정리하다가 거기 적혀 친척들의 연락처를 발견했고 혹시 시부모님께 필요한 내용이 있을까 싶어 차마 모른 척 덮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첩이 아니라 남편이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끌어안았던 무언가의 흔적처럼 느껴졌기에 저는 복실이의 조용한 숨결에 기대어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부모님이 사는 오래된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현관 앞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서늘했고 초인종을 누르려 다가가 손을 뻗던 순간 엘리베이터 쪽에서 불쑥 튀어나온 낯선 남자 몇 명이 시어머니 집 앞에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열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언제까지 시간 끌 건데요? 아드님 대신이라도 책임지셔야지. 저는 그 말소리에 얼어붙은 채 복도 한켠에 숨듯 몸을 숨겼고 좁은 틈새로 바라본 시어머니는 문을 반쯤 열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변명도 항변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움켜쥔 두 손이 한없이 작고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남편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빚의 그림자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부모님은 저를 버리고 편히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깊은 수렁 속에서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그분들을 버려둘 수는 없다고. 설령 그 사랑이 서툴고 뒤늦었을지라도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복실이를 품에 꼭 안고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님이 마련해준 집이라지만 그 집은 제게도
그분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고 빚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평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굳힌 저는 시부모님께 연락드려 제 모든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 여기 떠나요. 이 집 팔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고 시아버지는 주름진 이마를 찌푸린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더는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는 못 살아가요. 숨을 곳이 아니라 숨 쉬면서 살 곳이 필요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자라서 언제나 세상에 홀로 선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비록 서툴고 힘들었지만 속으로는 늘 바랐어요. 어머님, 아버님을 제 진짜 부모님처럼 여기고 살고 싶다고. 이제는 저 혼자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모두 함께 숨 쉬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고 시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정말 고맙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이 새로운 결심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낡은 집에 마지막 햇살이 들던 날, 저는 복실이와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단지도 번잡한 도시의 소음도 없는 곳, 그저 따뜻한 바람과 고요한 논밭이 펼쳐진 곳으로. 이삿짐 트럭이 떠난 뒤 우리는 조용히 새 집에 들어섰고 시어머니는 마당에 내려놓은 작은 화분들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돌리고 훌쩍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아가. 시아버지도 어색한 손길로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실이가 꼬리를 천천히 흔드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복실이도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쑥스러운 얼굴로 내미는 삶은 달걀 조각을 받아먹으며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시아버지가 뜰에 물을 줄 때면 복슬거리는 꼬리를 따라다니며 귀여운 짓을 하곤 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했던 긴 시간의 오해와 슬픔과 상처는 이렇게 조금씩 메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이란 때로 피가 아니라 함께 견디고 함께 웃으며 함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저녁 노을이 골목 끝을 붉게 물들릴 때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제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식구 같구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조심스럽게 웃으셨고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준 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을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복실이는 우리 발치에 조용히 앉아 천천히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마치 이제야 안심했다는 듯 작은 몸을 저와 시부모님 사이에 살포시 기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란스럽고 아팠던 과거를 뒤로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새로운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에게도 저는 속삭이듯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못 지킨 걸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가족을 저도 내 온 마음으로 지켜가며 살아갈게요. 노을빛이 부드럽게 집 안가득 퍼지던 그 저녁, 복실이의 숨결, 시어머니의 따스한 손길, 시아버지의 조용한 미소, 그리고 남편의 묵묵한 응원이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 안으며 오래도록 이어질 평화로운 시간을 조심스럽게 열어주었습니다.